윤서아는 눈앞에 거대한 검은색 마이바흐를 들이받고 나서야 자신이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에 앉았음을 깨달았다. 문제는 박살난 그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의 시선이 찌그러진 차체가 아니라 서아의 주머니에서 굴러떨어진 낡은 은색 나침반을 향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10년 전 붕괴 사고로 실종된 태양건설 후계자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퍼붓는 폭우 속에서 낡은 배달용 소형 트럭의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칠흑 같은 밤의 시야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아는 극도의 피로와 수면 부족 속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려 애쓰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타이어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통제력을 잃고 젖은 아스팔트 위를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졌다.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트럭의 범퍼가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마이바흐의 후면을 무참히 찌그러뜨렸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운전석에서 내린 서아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독한 악몽이라고 믿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다. 어떻게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남겨진 빚을 갚고 진실을 파헤쳐보려 하루에 쓰리잡을 뛰며 버텨온 그녀의 고단한 삶이 완전히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을 쉬기조차 힘든 거대한 압박감이 그녀의 좁은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육중한 세단의 문이 열리고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어둠을 가르며 걸어 나왔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정돈된 남자의 얼굴은 이 비현실적이고 짜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소름이 끼칠 만큼 서늘하고 차분했다. 강태경. 태양건설의 젊고 무자비한 CEO인 그는 미세하게 구겨진 자신의 옷깃을 한번 털어낼 뿐 서아의 존재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어 보였다. 서아는 쏟아지는 빗물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숙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내뱉었다. 보험 처리조차 불가능할 만큼 막막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빗속에 굳어서 있는 것뿐이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남자는 단 한 번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을 지키며 그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허둥지둥 몸을 굽혀 상황을 수습하려던 순간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빗물 젖은 도로 위로 떨어졌다.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떨어진 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정교하게 세공된 낡은 은색 나침반이었다. 줄이 끊어진 채 바닥에 뒹구는 그 작은 금속 조각을 본 순간 무심하게 가라앉아 있던 태경의 좁고 긴 눈매에 위험하고 맹렬한 광채가 번뜩였다. 그는 서아를 향해 무심하게 다가오던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나침반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거센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남자의 눈빛은 단순한 불쾌감에서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충격으로 변해갔다. 그의 굳건한 체구가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공포에 질린 서아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서아가 다급히 나침반을 주우려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남자의 젖은 구두 앞코가 먼저 그것을 무자비하게 밟아버렸다. 흠칫 놀라 숨을 들이켠 서아의 시선 위로 태경이 서서히 몸을 굽혀 웅크린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빗물에 젖은 남자의 흑요석 같은 어두운 눈동자에는 깊고 서늘한 분노와 알 수 없는 집요한 집착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서 흙탕물이 묻은 나침반을 주워들어 자신의 거친 손바닥 안에 꽉 쥐고는 놨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물건의 출처를 당장 묻지는 않겠다. 다만 네가 낸 이 끔찍한 사고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치러야 할 거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감옥에서 평생 빚을 갚으며 썩거나 아니면 내 개인 저택으로 들어와 입주 하녀로 일하며 몸으로 빚을 갚거나 선택해라.
경찰을 부르겠다는 일반적인 협박보다 더 숨막히고 폭력적인 그 기이한 조건 앞에서 서하는 어떤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 남자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조여오는 듯했다. 그가 제시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복종과 굴복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명령에 가까웠다. 아버지를 위한 묻힌 진실을 찾아야만 하는 서아에게 감옥이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창백하게 질린 입술을 꽉 깨물며 굴욕적인 침묵으로 동의를 표하자 태경은 서늘한 눈빛을 거두고 지체 없이 몸을 일으켰다. 폭우를 뚫고 다시 미끄러지듯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마이바흐의 뒷모습을 보며 서아는 멍하니 손에 쥐어진 칠흑 같은 검은색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어 번져가는 금박의 태양건설 로고 위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며 그녀의 심장 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미끄러지듯 서울의 젖은 도로를 질주하는 세단 뒷좌석에서 태경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펴고 손안에 든 낡은 은색 나침반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엄지손가락으로 느릿하고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돌아온 형의 유일한 흔적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 짙고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남자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묵직한 속삭임이 차 안의 정적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드디어 널 찾았군. 간밤에 폭우가 남긴 축축한 냉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윤서아는 낡고 흠집투성이인 캐리어를 꽉 쥔 채 평창동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앞에 서 있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밤새 헤맨 그녀의 눈앞에서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는 육중한 검은색 철문이 기계적인 마찰음과 함께 서서히 열렸다. 짙고 차가운 아침 안개 속에 반쯤 가려진 강태경의 개인 저택은 차가운 직선과 투명한 유리로만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다. 옹기라고는 단 한 줌도 허락하지 않을 듯한 이 압도적이고 날카로운 건축물은 마치 그 주인인 강태경의 비정하고 메마른 내면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만 같았다. 지난밤 빗속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에 짓눌린 막막함이 여전히 서아의 발목을 족쇄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창백해진 입술을 굳게 깨물며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현관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결코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없다는 지독한 오기가 너덜너덜해진 그녀의 영혼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 무채색 위주의 극도로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은은하지만 서늘한 LED 조명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사람의 온기나 평범한 일상의 생활감은 철저하게 배제된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하고 삭막한 공간이었다. 넓고 차가운 거실 한가운데에는 박도진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를 들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그 너머의 값비싼 검은색 가죽 소파에는 태경이 서늘하고 무심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태경은 테이블 위로 계약서 뭉치를 툭 던지며 얼음장처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가 내민 계약의 조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였지만 실상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가혹하고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저택의 모든 구역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할 것, 서재의 방대한 자료들을 규정된 방식대로만 정리할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택의 3층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말 것. 태경은 서아의 비참한 처지나 두려운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고용주로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시키며 그녀와 철저한 계급적 선을 그었다. 모욕적일 만큼 차갑고 고압적인 태도 앞에서도 서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억누르며
흔들림 없는 단호한 손길로 펜을 쥐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태양건설의 과거 서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이깟 한여 노릇은 얼마든지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다. 그날부터 서아의 고단하고 숨막히는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태경은 저택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적었고 늦은 밤 돌아올 때면 늘 깊은 피로와 짙은 담배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을 몸에 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철저하고 건조한 침묵만이 존재했고 서아는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완벽하게 저택에 맞은 일들을 처리하며 자신의 진짜 속내를 철저하게 숨겼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청소하면서도 태양건설의 로고가 박힌 서류나 파일이 눈에 띌 때면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표면적인 정보들을 머릿속에 빠르게 새겨 넣었다. 한때 서울대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누비며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받던 그녀의 날카로운 도면 분석력은 이제 걸레를 쥔 채 남의 집 서재를 몰래 훔쳐보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며 주저앉지 않았다.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이 거대한 유리 저택의 정막 속에서 그녀는 오직 과거의 진실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신만의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2시, 저택의 공기가 가장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은 시간이었다. 거실 구석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숨죽인 채 태경의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던 서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기척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태경이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와 주방에서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의 좁고 긴 눈가에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자 특유의 짙은 그늘이 깊게 패어 있었고 날선 경계심 뒤에 숨겨진 지독한 불면의 고통이 서아의 예리한 시선에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무자비하고 완벽해 보이던 남자의 이면에 자리한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위태로운 균열을 목격한 순간 서아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빳빳한 셔츠 위로 뜨거운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 축축거리는 소리만이 거대한 거실의 정적을 채우는 가운데 태경은 다림질을 멈추고 굳어있는 서아의 굽은 뒷모습을 잠시 묵묵히 응시했다.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아는 그가 그저 서늘하고 위험한 채권자가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듯 매일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상처 입은 맹수와 같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물을 마신 후 여전히 굳게 담은 입술로 아무 말 없이 다시 어둠 속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오후 태경이 회사로 출근해 텅 빈 저택에서 서아는 2층 서재를 꼼꼼하게 청소하고 있었다. 수많은 건축 서적과 결제 서류가 빼곡하게 꽂힌 거대한 책장에 높은 칸 먼지를 털어내던 중 중심을 잃은 낡은 건축 전문 서적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바닥에 펼쳐진 책장 사이를 무심코 내려다본 서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 귀퉁이에 적힌 꼼꼼하고 반듯한 구조 역학 메모는 분명 과거 그녀의 아버지가 설계도를 수정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쓰던 독특한 필체였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며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든 서하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서재와 거실 곳곳의 물건들을 더욱 집요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실 장식장, 가장 으슥한 구석, 먼지가 얕게 쌓인 곳에 일부러 시선을 피하듯 엎어져 있는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누구도 보지 않기를 바라는 듯 숨겨진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뒤집은 순간 서아의 두 눈이 극도의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단정한 가족 사진 속에서 무표정한 태경의 옆에 서서
인자한 척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자의 얼굴. 그는 다름 아닌 10년 전 붕괴 사고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고 가정을 철저하게 파탄으로 몰아넣은 태양건설의 부회장 강진욱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추적하고 증오해온 악마가 바로 그녀의 고용주이자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 무자비한 남자의 숙부였다. 소나귀에서 힘이 빠지며 액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아는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저택이 단순한 지옥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진실이 숨겨진 심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핏기가 가신 입술을 깨물었다. 엎어져 있던 가족 사진 속 강진욱의 가증스러운 미소를 목격한 이후 서아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깊은 분노로 들끓었다. 자신이 평생을 증오하며 저주했던 원수의 핏줄이 바로 이 거대한 통유리 저택의 주인이라니. 그녀는 강태경과 강진욱이 정확히 어떤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매 순간 목을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수십 번도 더 치밀어 올랐으나 숨겨진 진실에 이토록 가까이 다가선 적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서아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욱 철저하고 기계적인 하녀의 가면을 썼다. 그리고 그녀의 위태로운 감정 상태를 대변이라도 하듯 며칠 뒤 서울 하늘에 또다시 음산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맹렬한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치자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빗소리가 얇은 통유리 창을 무자비하게 때려댔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순간 저택 전체의 전력이 툭 끊어지며 칠흑 같은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갑작스러운 정전의 서하는 잠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의 손전등을 켜고 비상용 양초를 찾기 위해 1층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선 그녀의 희미한 불빛이 넓은 공간을 훑던 중 구석의 짙은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실루엣을 비췄다. 서아는 흠칫 놀라 제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언제나 완벽하고 오만하게만 보이던 강태경이 소파 아래 카펫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움켜쥔 채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끔찍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빛에 찰나의 순간 드러난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와 목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초점을 잃은 그의 어두운 눈동자는 현재의 시공간을 벗어나 과거의 끔찍한 환영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듯했다. 빗소리가 커질 때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렸다. 원수의 조카라는 사실이 서아의 발걸음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지만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 앞에서는 그 어떤 증오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서아는 깊은 갈등 끝에 서둘러 주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아는 과거 아버지가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릴 때마다 끓여들이던 오래된 한방 안심차의 레시피를 떠올렸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따뜻한 물에 찻잎을 우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도자기 찻잔을 조심스럽게 쟁반에 받쳐들었다.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는 그에게 다가가는 서아의 발걸음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몸을 조금 숙인 찰나였다.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태경이 갑자기 손을 뻗어 서아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악력에 찻잔이 부딪히며 맑은 마찰음을 냈고 뜨거운 찬물이 두 사람의 피부 위로 미세하게 튀었다. 형, 안 돼. 가지마. 불덩이처럼 뜨거운 태경의 손은 그녀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고
그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는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절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에 차갑고 이성적인 CEO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치유되지 않은 끔찍한 상처를 안고 매일 밤 지옥을 경험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만이 거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서하는 손목을 옥죄는 지독한 통증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차마 그 필사적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반대쪽 손을 뻗어 벌벌 떠는 그의 차가운 손등을 가만히 덮어 쥐었다. 서하는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그가 스스로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어둠 속에서 묵묵히 그의 체온을 견뎌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하고 은은한 향기가 서늘한 공기를 데우며 서서히 그의 얼어붙은 감각을 녹이기 시작했다. 기적처럼 태경의 불규칙했던 호흡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꽉 쥐고 있던 그의 소나귀에서도 서서히 힘이 빠졌다. 마침내 태경은 수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깊고 평온한 수면의 만스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통유리창을 넘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린 태경은 자신이 거실 소파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몽롱한 정신을 다잡으며 시선을 돌린 그의 눈끝에 찻잔이 놓인 테이블 아래 카펫 위에서 웅크린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든 서아의 작은 뒷모습이 닿았다. 어젯밤 혼돈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던 낯설지만 맹렬하게 따뜻했던 온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던 태경의 시선에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균열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고요한 평화는 거실로 들어선 박도진 비서의 건조한 목소리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박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건네며 주변을 살핀 뒤 낮게 보고했다. 대표님, 지시하신 윤서아 씨의 사고 차량에 대한 뒷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일 우연히 빗길에 미끄러져 대표님 차를 들이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의도적으로 회사 주변을 배회하며 우리 쪽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진 비서의 건조하고 날카로운 보고가 거실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고 귓가에 꽂힌 순간 태경의 눈동자에 잠시 머물렀던 미세한 온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의도적인 접근. 그 단어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지난밤 거센 폭풍우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맹렬한 위로조차 모두 정교하게 계산된 가증스러운 연극처럼 느껴졌다. 태경은 소파 너머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웅크려 자고 있는 서아의 작은 뒷모습을 서늘하고 위험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경찰에 넘겨버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충동에 이끌려 그 결정을 차갑게 유보했다. 1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형의 나침반을 쥐고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대체 무엇을 노리고 자신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 발을 들였는지 그 바닥까지 철저하게 파헤쳐보고 싶은 지독한 오기가 치밀어 올랐다. 태경은 박 비서에게 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은밀하고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지시하며 덫을 쳐두고 고요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뒤 거대한 통유리 저택의 숨막히는 고요함을 깨고 불청객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저택 앞마당에 자갈을 밟으며 미끄러지듯 들어온 육중한 검은색 벤틀리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태양건설의 부회장이자 태경의 숙부인 강진욱이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거만하고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거실을 향해 여유롭게 다가오고 있었다. 넓은 개방형 주방에서 태경의 커피를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던 서아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중저음의 목소리에 그만 전신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다. 10년 전 아버지에게 모든 붕괴 사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차갑게 돌아서던 그 악마의 목소리였다. 극도의 공포와 억눌린 분노가 한꺼번에 뒤엉켜 호흡이 가빠지며 서아의 두 손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가 위태롭게 쥐고 있던 하얀 도자기 쟁반이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하며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요란한 소리에 거실 소파에 오만하게 기대 앉으려던 강진욱의 시선이 즉각 주방 쪽으로 향했다. 부회장의 미간이 불쾌하게 찌푸려지며 멍청하게 서 있는 하녀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던지려던 찰나였다. 서재에서 걸어 나온 태경이 순식간에 주방 앞을 가로막아 섰다. 맞춤 정장 아래 드러난 태경의 넓고 단단한 등은 바닥에 주저앉아 파편 사이에서 덜덜 떨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숙부의 탐욕스러운 시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대한 방패가 되었다. 물론 그것은 상처받은 하녀를 보호하기 위한 다정한 배려 따위가 결코 아니었다. 태경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허락도 없이 들이닥쳐 주인의 행세를 하려는 숙부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을 굳이 숨기지 않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조소와 함께 그를 쏘아붙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날, 선 칼날이 수십 번이나 부딪히는 듯한 팽팽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강진욱은 조카의 노골적인 적대감에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면서도 이 사회 내부의 권력 다툼을 암시하는 짧고 뼈있는 경고만을 남긴 채 이내 불쾌한 기색으로 저택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묵직하게 울려 퍼지자마자 태경의 억눌렸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돌변했다. 그는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을 거침없이 밟고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굳어있는 서아의 얇은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어 차가운 대리석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도망칠 곳 없이 벽과 태경의 단단한 가슴 사이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서아는 헐떡이는 숨을 내쉬며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태경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금방이라도 목을 조를 듯 으르렁거리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집요하게 추궁했다. 네가 내 저택에 기어들어와서 숨기고 있는 게 대체 뭐지? 빗길에 내 차에 고의로 뛰어든 것부터. 방금 내 숙부의 목소리를 듣고 발작하듯 떨던 그 기괴한 반응까지. 너? 대체 누구야? 태경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녀가 단순히 돈을 노린 저열한 사기꾼이 아니라 강진욱이라는 인물과 깊고 어두운 원한으로 얽혀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아는 공포로 하얗게 질린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채 그 어떤 변명이나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경은 그녀의 완강하고도 도끼 어린 침묵에 분노하면서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려 있는 그 지독한 두려움이 결코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는 거칠게 손을 놓고 차갑게 돌아섰다. 홀로 서늘한 주방에 남겨진 서아는 여전히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파편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뾰족한 도자기 조각에 베인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쓰레기를 비우기 위해 거실 테이블로 다가간 그녀의 시선이 강진욱이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자리의 잿더리 안에 갈기갈기 찢겨버려진 낡은 종이 조각들에 멈췄다. 무언가 강렬하고 불길한 예감에 이끌린 서아는 주변을 살피며 재빠르게 그 조각들을 주머니에 숨겨 자신의 좁은 한여방으로 돌아왔다. 어두운 방 안. 낡은 책상 위에 종이 조각들을 숨죽여가며 퍼즐처럼 힘겹게 맞춰가던 그녀의 두 눈이 이내 극도의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조각난 서류 위에는 10년 전 붕괴 사고 당시 아버지의 설계팀에서 일하다 사건 직후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었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이자 핵심 작업반장의 이름과 현재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조각난 종이 위에서 발견한 실종된 작업반장의 이름은 서아의 메말랐던 이성에 걷잡을 수 없는 불씨를 지폈다. 강진욱이 이 저택에 나타나 그 이름이 적힌 서류를 파기했다는 것은 10년 전 붕괴 사고의 핵심적인 단서가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특히나 그녀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금지된 영역. 태경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컸다. 다음 날 오후, 태경이 긴급 임원 회의를 위해 무거운 얼굴로 저택을 나서자마자 서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쥐고 있던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계약서에 명시된 절대적인 금기 구역인 3층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서늘한 정막만이 감도는 텅 빈 저택 속에서 짙은 어두운 색조의 나무로 만들어진 가파른 나선형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서하의 맨발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억울하게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죽어간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악마의 아가리 속으로라도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3층 복도 끝에 굳게 닫힌 두꺼운 떡갈나무 문 앞은 1층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얇은 철사를 꺼내어 오래된 황동 자물쇠의 틈새로 밀어넣었다. 과거 건설 현장을 돌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친 기술들이 이런 순간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짧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마찰음이 몇 번 이어지다 이내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금지된 방의 문이 서서히 열렸다. 짙은 어둠과 오래된 종이 그리고 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오는 방 안으로 들어선 서하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의 손전등을 켰다. 좁고 창백한 불빛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가자 거대한 사판 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각종 건축 모형들과 벽면을 가득 채운 선반 위로 수십 개의 낡은 가죽 도면통들이 빼곡하게 진열된 압도적인 광경이 드러났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태양건설이 지나온 모든 과거의 영광과 은밀한 죄악들이 고스란히 봉인된 강태경만의 비밀스러운 기록 보관소였다. 서하의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낼 새도 없이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도면통들에 붙어있는 빛바랜 라벨들을 미친 듯이 살폈다. 무수한 연도와 프로젝트명들을 빠르게 훑어내리던 중 1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책임졌던 바로 그 저주받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이 적힌 낡은 흑색 도면통을 발견했다.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두 손으로 가죽 덮개를 열고 누렇게 변색된 거대한 설계 도면을 꺼내어 중앙의 빈 사판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불빛이 복잡한 선과 기호들 위를 비추는 순간 서하는 헉하고 거친 숨을 들이켰다. 거대한 도면의 여백마다 붉은색 펜으로 빼곡하게 그리고 강박적일 정도로 섬세하게 적혀있는 익숙한 구조역학 메모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그녀 아버지의 고유한 필체이자 사고가 나기 전 아버지가 붕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원래의 설계 원본이었다. 마침내 찾아낸 뼈저린 진실의 조각 앞에서 서하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굵은 눈물이 도면 위로 떨어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복도 끝 계단에서 무겁고 일정한 구두 발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예정된 회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저택으로 돌아온 강태경의 발소리였다. 서하가 미처 도면을 말아 틈틈도 숨을 곳을 찾을 틈도 없이 칠흑 같던 방 안의 천장 조명이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눈부시게 켜졌다. 강렬하고 차가운 백색광에 눈을 질끈 감았다 뜬 서하의 시야에 열린 문가에 우뚝 선 태경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실루엣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의 흑요석 같은 눈동자에는 걷잡을 수 없는 맹렬한 분노와 지독한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태경은 성큼성큼 다가와 도면이 펼쳐진 사판 테이블 위로 큰 손을 거칠게 내리쳤다. 쾅 하는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테이블 위에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던 건축 모형들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아의 가녀린 손에 들린 설계 도면을 무자비하게 낚아채어 구겨버렸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태경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서늘했으며 당장이라도 그녀의 목을 조를 듯이 흉포했다. 그는 서아를 태양건설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산업 스파이, 혹은 강진욱이 심어놓은 쥐새끼로 확신하는 듯 지독한 경멸과 혐오가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내리눌렀다. 서아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얇은 어깨를 덜덜 떨면서도 결코 시선을 피하거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비참하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녀의 굽히지 않는 도끼 어린 눈빛은 태경의 차가운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했지만 동시에 그 알 수 없는 강인함이 그의 기묘한 지배욕을 건드렸다. 당장 경찰에 넘겨버리거나 비참하게 내쫓을 것이라는 서아의 예상과 달리 태경은 구겨진 도면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그녀를 향해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대체 무슨 꿍꿍이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려 하는지, 그 바닥을 철저하게 파헤쳐 자신의 발밑에서 무너뜨리겠다는 무자비한 통보와도 같았다. 내일부터 그 알량한 하녀짓은 끝이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태경의 얼음장 같은 명령이 삭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내일 아침 당장 본사로 출근해서 내 개인 비서로 일해. 네가 그 빌어먹을 머리로 무슨 짓을 꾸미는지 24시간 내내 내 눈앞에서 철저하게 감시해 줄 테니까 내일 아침 당장 본사로 출근해. 전날 밤 굳게 닫힌 금지된 방에서 강태경이 뱉어낸 서늘한 명령은 다음날 아침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윤서아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였다. 서아는 시장에서 산 값싸고 낡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태양건설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회사의 심장부이자 최고 권력이 존재하는 최고층의 CEO 집무실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끝없이 펼쳐진 강화유리 너머로 눈부신 서울의 주간 전경이 쏟아져 들어왔다. 발 아래 엎드린 거대한 도시의 풍경은 밑바닥에서 빚더미에 허덕이며 살아온 그녀의 고단한 처지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잔인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비서실 직원들의 노골적이고 싸늘한 시선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서아는 태경의 곁에서 숨죽인 그림자처럼 서 있어야만 했다. 그가 자신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명백했다. 그녀의 숨통을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두고 그 알량한 하녀가 무슨 속셈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24시간 내내 낱낱이 해부하고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특유의 꼿꼿하고 단단한 자세로 최고층의 날 선 공기를 호흡했다. 오후가 되자 태양건설에 명운이 걸린 대규모 신도시 복합문화단지 입찰을 앞두고 긴장감 넘치는 내부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강진욱 부회장의 라인으로 철저하게 분류되는 설계팀 임원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앞세워 새로운 설계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복잡하고 수려한 도면들은 겉보기엔 완벽하고 혁신적인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자랑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서 커피를 내리며 화면에 시선을 던진 서아의 예리한 눈동자에는 곧바로 미세하고 불길한 위화감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강진욱 일당이 태경의 눈을 속이고 그에게 치명적인 부실 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교묘하고 악랄하게 파놓은 함정이었다. 넓은 회의실에 모인 수많은 건축 전문가들과 고위 임원들은 그 화려한 외관과 경제성에 눈이 멀어 그 누구도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알아채지 못하고 찬사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태경조차 서늘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직감적으로 불쾌한 오류를 느끼고 있었지만 당장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단번에 뒤집을 명확한 구조적 근거를 찾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만약 이 결함투성이 설계안이 이사회를 거쳐 그대로 통과된다면 태경은 훗날
막대한 물리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떠안고 파렴치한 경영자로 낙인 찍혀 CEO 자리에서 비참하게 끌려내려올 것이 자명했다. 그가 여기서 무너지면 강진욱이 회사를 장악하게 되고 서아가 평생을 바쳐 추적해온 진실에 다가갈 유일한 통로마저 영원히 닫혀버리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 악마 같은 숙부의 계획이 실현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서아는 짧은 갈등 끝에 꽉 쥔 주먹을 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겨 단상 쪽으로 다가갔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임원의 손에서 붉은 빛이 감도는 레이저 포인터를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넘겨받았다. 돌발적인 하급 비서의 미친 행동에 거대한 회의실 전체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쏟아지는 경멸과 분노 어린 시선들 속에서도 서아의 맑은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의 붉은 점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도면의 특정 코어 기둥 접합 부위로 정확하고 거침없이 이동시켰다. 이 설계안은 미관상의 유선형 디자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하중을 지탱해야 할 중앙 코어 구조벽의 두께와 철근 배근 양을 규정치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이대로 시공될 경우 강풍이나 미세한 지진 등 횡방향 하중이 발생했을 때 결코 응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필연적으로 중앙부 슬래브부터 연쇄적인 붕괴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이고 기본적인 구조역학적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아의 붉은 입술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명확하고 전문적인 건축 용어들과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하중 분석은 오만하던 임원들의 말문을 일순간에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녀는 화면에 표시된 복잡한 수치들을 암산으로 빠르게 계산해내며 설계안이 가진 하중 분산의 치명적인 모순을 그 자리에서 날카롭게 해체해버렸다. 그것은 웬만한 경력자들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최고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건축가만이 도면을 보자마자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수준의 통찰력이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강진욱 라인의 임원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여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빈틈없는 수학적 논리 앞에서는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줄곧 팔짱을 낀 채 서늘하게 굳어있던 태경의 얇은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위로 끌어올려졌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난한 비서의 통쾌하고 압도적인 반격에 그는 이 정체불명의 기이한 여자를 향해 처음으로 노골적인 찬상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폭풍 같았던 임원회의가 끝난 후 붉은 노을이 스며들기 시작한 텅 빈 집무실에는 무겁고 팽팽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진 창가에 기대어 선 태경은 넓은 유리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한 장의 서류 파일에서 깊은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평범하고 비루한 빚쟁이 하녀 따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재능과 단단한 도끼. 그는 자신이 무지한 양떼 속에 숨어든 날카로운 늑대 한 마리를 스스로 집무실에 들였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다.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박도진 비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오전에 지시하신 윤서아 씨의 과거 학력 및 배경 조회가 방금 끝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일용직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해 천재로 불리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터널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직후에 돌연 자퇴서를 내고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도진 비서의 입에서 흘러나온 10년 전 터널 붕괴 사고라는 단어는 강태경의 이성을 지탱하던 차가운 빙벽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자신의 형을 앗아간 그 끔찍한 지옥의 시간 속에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깊숙이 얽혀있다는 사실은 그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지독한 의심의 밑으로 밀어넣었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태양건설에 잠입해 도면을 훔쳐보고 숙부에게 발작적인 공포를 보였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소름 끼치는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태경은 더 이상 이 기만적인 줄다리기를 두고 볼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그는 윤서아를 거칠게 자신의 대형 이륜구동 차량 조수석에 밀어넣고 예고도 없이 도심을 벗어났다. 거센 돌풍이 몰아치며 진흙탕이 튀어오르는 황량한 외곽에 버려진 공터. 그곳은 바로 10년 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태양건설의 흑역사로 남은 바로 그 붕괴 사고의 폐공사장이었다. 태경은 조수석에 앉아 창백하게 굳어가는 서아의 옆모습을 서늘한 눈빛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극도의 긴장감으로 호흡이 가빠지는 그녀의 반응은 그의 잔혹한 의심에 확신을 더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서아를 무자비하게 추궁하려던 찰나,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던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맹렬한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비바람과 함께 버려진 공사장의 약해진 지반이 위험하게 흔들리며 곳곳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태경은 본능적으로 차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바퀴는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져 헛돌고 있었다. 생명의 위협을 직감한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공사장 한편에 위태롭게 남아있던 낡은 지하 자재 대피소로 다급하게 몸을 피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든 순간 밖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와 무거운 콘크리트 잔해들이 문을 강타하며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대피소 안은 완전한 암흑과 뼈를 시리게 하는 짙은 냉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밀폐된 좁은 지하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흙먼지와 돌멩이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불규칙한 파열음. 그것은 10년 전 태경이 무너진 터널 잔해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형의 마지막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날의 지옥도를 완벽하고 잔인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서 과거의 망령이 그의 목을 강하게 조여왔다. 태경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처절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평소에 오만하고 차가운 이성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거칠어졌고 거대한 체구는 통제할 수 없는 공포에 짓눌려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렸다. 스마트폰의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허공을 가르며 창백하게 질린 태경의 얼굴을 비췄다. 저택에서 그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서아 역시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깃든 이 좁은 공간이 숨막히게 두려웠지만 눈앞에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대신 진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꿇고 다가가 발버둥치는 그의 거대한 몸을 자신의 얇은 두 팔로 꽉 끌어안았다. 태경이 끔찍한 환영에서 벗어나려 거칠게 저항하며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냈지만 서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을 온전히 나누어 주듯 그를 더욱 강하게 품에 가두고 떨리는 두 손으로 그의 양 귀를 단단하게 틀어막아 외부의 공포스러운 파열음들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흙먼지와 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거친 호흡만이 좁은 공간에 뜨겁게 얽혀들었다. 서아는 두려움에 떠는 맹수를 달래듯 그의 차가운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이제 안전하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아의 간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차가운 이명처럼 윙윙거리던 태경의 귓가로 스며들며 얼어붙었던 그의 감각을 서서히 현실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지옥 같은 암흑 속에서 오직 자신을 맹렬하게 감싸 안은 가녀린 여자의 체온만이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기적적으로 초점을 되찾기 시작한 태경의 두 팔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아의 젖은 등을 부서져라 꽉 마주 안았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려는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라 생존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적이고도 처절한 의지였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이 지나가고 집안의 진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두 사람은 좁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에 온전히 기대어 그 길고 잔혹한 밤을 버텨냈다. 철저하게 그어져 있던 고용주와 하녀의 계급적 경계는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내렸다. 다음 날 아침, 외부에서 굴착기가 젖은 잔해를 걷어내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마침내 찌그러진 철문이 강제로 뜯겨나갔다.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구조대의 다급한 손길이 닿는 순간까지도 태경은 서아의 손을 굳게 쥐고 결코 놓지 않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온 태경이 무의식적으로 젖은 재킷 주머니를 뒤적이던 찰나였다. 그의 주머니 속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낡은 은색 나침반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금소금을 냈다. 순간 안도감에 젖어 있던 서아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그 작은 물건에 꽂힌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비 내리던 첫 만남의 밤. 자신이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1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멍하니 굳어있던 서아의 맑은 눈동자가 극도의 혼란과 배신감으로 붉게 물들며 곁에 선 태경을 향해 천천히 솟구쳤다. 떨리는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날선 질문이 차갑게 쏘아졌다. 당신이 대체 왜 우리 아버지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이 대체 왜 우리 아버지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조 현장의 어수선한 소음마저 일순간에 지워버린 서아의 날. 선 질문은 강태경의 심장을 날카롭게 관통했다. 폭풍우와 붕괴의 잔해 속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은 씻을 새도 없이 곧장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 유리창 너머로 잿빛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흙먼지와 진흙으로 엉망이 된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에 위태롭게 마주 서 있었다.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는 문제의 그 낡은 은색 나침반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아의 맑은 눈동자에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10년 동안 짓눌려온 지독한 원망이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손에 꽉 쥐고 있던 유일한 유품이라며 당장 돌려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요구했다. 자신을 원수의 핏줄로 여기며 맹렬하게 노려보는 서아를 향해 태경의 굳게 닫혀있던 입술 사이로 한숨 같은 쓰디쓴 조소가 새어나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차가운 금속 나침반을 집어들어 거친 손가락으로 표면을 느릿하게 매만졌다. 그리고는 서아의 눈앞으로 나침반을 내밀어 그 누구도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뒷면에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각인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K, H라는 세 글자의 알파벳이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강태호. 그것은 10년 전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경의 친형이자 태양건설의 원래 후계자였던 남자의 이름이었다. 굳어버린 서아를 향해 태경은 지옥 같았던 과거의 진실을 무겁고 건조한 목소리로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이건 윤 건축가. 당신 아버지의 물건이 아니야. 내 형이 죽기 직전 끝까지 부실 공사를 막으려 했던 당신 아버지에게 반드시 가족을 지켜주겠다며 건넸던 약속의 증표였지. 태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과 지독한 회한이 묻어났다. 강진욱의 무자비한 원가 절감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며 맞서 싸웠던 서아의 아버지와 그를 도와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태경의 형은 결국 그 저주받은 터널의 붕괴와 함께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서아는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살인자의 딸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때로는 원망조차 사치라 여기며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실은 그녀가 평생 짊어져온 죄책감과는 전혀 다른, 너무도 숭고하고 참혹한 것이었다. 결국 서아의 꼿꼿했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낯이야 터진 상처에서 쏟아지는 오열은 결코 멈춰지지 않았다. 살을 애는 듯한 서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적막한 저택을 가득 채우자 태경은 그 어떤 제지나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무겁게 내려앉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남자의 큰 체구가 천천히 바닥으로 허물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태경의 거칠고 커다란 손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서아의 눈물범벅이 된 창백한 뺨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억센 손가락이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서투르지만 다정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오만하고 차가웠던 고용주와 하녀의 경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독한 굴레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곳에는 오직 같은 지옥을 공유하고 살아남은 상처 입은 두 인간의 깊은 연민과 이해만이 남겨져 있었다. 폭풍 같았던 감정의 토로가 지나가고 저택에 다시 깊은 밤이 찾아왔다. 좁은 한여방 침대에 웅크려 누워 지친 눈을 감고 있던 서아의 곁에서 휴대전화의 진동이 짧게 울렸다. 태경이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명령도 비릿한 조소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아를 향한 단단하고 묵직한 연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제 넌 내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 자에게 받을 빚은 앞으로 함께 받아낼 거니까. 10년의 묵은 오해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서로를 향한 온전한 연대를 약속했던 짧고도 평온한 새벽의 여우는 한나절을 넘기지 못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태양건설 본사 최고층 집무실의 무거운 고요함을 산산조각 내며 거대한 강화 유리문이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차가운 구두 발소리를 내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사람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빼든 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었다. 평소라면 완벽한 통제 아래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공간이 순식간에 날선 고성들과 위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다. 들이닥친 불청객들은 강태경의 비서인 윤서아에게 어떤 설명이나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장 대표실 한편에 마련된 그녀의 책상으로 돌진해 서류함과 컴퓨터 본체를 무자비하게 뒤지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당황한 서아가 제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찰나 수사관의 거친 손에 의해 그녀의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붉은색 대외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낯선 파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태양건설의 명운이 걸린 핵심 신도시 입찰 단가와 기밀 설계도가 경쟁사로 고스란히 유출된 정황을 담고 있는 완벽하게 조작된 치명적인 증거물들이었다. 누군가 치밀하고 악의적으로 심어놓은 덫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녀가 서랍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으며 파일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수사관들에게 하급 비서의 목소리는 전혀 닿지 않았다. 강진욱 부회장은 조카의 곁에 머물던 기이한 비서의 진짜 정체가 과거 자신이 철저하게 짓밟고 파멸시켰던 윤 건축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가장 빠르고 숨막히는 방식으로 치명적인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다. 수사관들이 쏟아진 기밀 문서들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서아를 향해 고압적인 취조를 시작하는 동안 집무실의 투명한 유리 파티션 너머로 유유히 걸어오는 강진욱의 모습이 보였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오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조카의 이성을 흔들 복병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가증스럽고도 비릿한 환희가 짙게 깔려 있었다.
집무실 안으로 느릿하게 걸음을 옮긴 강진욱은 상석에 굳은 얼굴로 서 있는 태경을 향해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찼다. 그는 이미 언론과 이사회에까지 교묘하게 손을 써두어 건물 1층 로비에는 최고 경영자의 최측근 비서가 대형 산업 스파이로 적발되었다는 자극적인 속보를 듣고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진욱의 뱀처럼 교활한 눈빛은 태경을 향해 명백한 협박을 던지고 있었다. 당장 저 첩자를 자신의 손으로 내치지 않고 비호하려 든다면 대표직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10년 전 붕괴 사고의 주범이었던 아비의 죗값까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 그 딸을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해버리겠다는 끔찍한 경고였다. 거대한 권력과 탐욕이 만들어낸 이 구역질 나는 거미줄 속에서 서하는 거대한 절망감이 자신의 숨통을 서서히 졸라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차가운 금속 수갑을 꺼내어 서하의 가느다란 양 손목에 가차없이 채웠다. 살배에 닿는 섬뜩한 쇳덩이의 촉감과 철컥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집무실의 팽팽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태양건설의 수많은 임직원들이 통유리문 밖에서 수군거리며 그녀를 경멸과 조소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서하는 그 지독한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도 결코 추하게 발버둥치거나 결백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채 오직 단 한 사람, 창가를 등지고 서 있는 태경만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수사관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강압적으로 연행되려는 찰나. 그녀의 맑고 처연한 눈동자는 그 어떤 구원의 손길을 애원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좁은 지하실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나누었던 그 연대와 무건의 약속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제발 믿어달라는 처절한 기도일 뿐이었다. 그러나 10년 만에 비로소 진실을 공유하며 서로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졌던 남자의 얼굴은 마치 한겨울의 빙판처럼 무섭도록 차갑게 굳어 있었다. 태경은 서하의 그 간절하고 부서질 듯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모든 감정을 완벽한 진공 상태로 통제했다.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꽉 쥔 주먹 안에서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집무실을 둘러싼 숙부의 조롱 섞인 눈길과 수사관들의 예리한 감시 속에서 그가 표면적으로 보여야 할 태도는 명백했다. 태경은 서서히 고개를 돌려 서하의 그 간절한 시선을 가차없이 끊어냈다. 그리고는 넓고 서늘한 등을 보인 채 지독하게 냉혹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한 글자씩 씹어뱉듯 내뱉었다. 그대로 데려가십시오. 저 여자는 방금 이 시간부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태양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죄자일 뿐이니 제 집무실에서 당장 치워버리시죠. 경찰서 취조실의 창백하고 서늘한 형광등 불빛은 윤서아의 얼어붙은 심장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밀폐된 좁은 공간의 탁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수갑이 풀린 채 딱딱한 철제 의자에 미동조차 없이 웅크려 앉아 있었다. 저 여자는 방금 이 시간부로 해고되었습니다. 제 집무실에서 당장 치워버리시죠. 불과 몇 시간 전 수많은 임직원들의 조롱 어린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끊어내던 강태경의 냉혹한 목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한 이명처럼 맴돌았다. 10년 만에 비로소 진실을 나누고 서로의 유일한 구명줄이 되어주었던 좁은 지하실에서의 그 뜨거웠던 온기는 한낱 부질없는 환상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강진욱이 파놓은 완벽한 덫 앞에서 그 역시 권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쉬운 꼬리 자르기를 택한 것일까? 서하는 핏기가 가신 창백한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며 시시각각 덮쳐오는 지독한 절망감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악몽 같은 조작극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오기만이 위태롭게 그녀의 굽은 등뼈를 지탱하고 있었다. 팽팽하고 질식할 듯한 정적이 감돌던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매서운 눈초리의 수사관 대신 최고급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중년의 변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며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그녀에 대한 모든 혐의 조사가 상부의 지시로 일시 중지되었으며 지금 당장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믿기 힘든 통보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전개에 서아의 맑은 눈동자가 극도의 혼란으로 흔들렸다. 강진욱이 치밀하게 파놓은 함정 속에서 일개 하급 비서에 불과한 자신을 위해 움직여줄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문을 묻는 그녀의 앞으로 변호사가 말없이 내민 보석 허가 서류. 서아의 시선이 서류의 하단을 훑어내려가다 신원 보증인란에 멈춘 순간 그녀의 덮어있던 호흡이 짐승의 덫에 걸린 것처럼 턱하고 막혀왔다. 흰 종이 위를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유려하면서도 날카롭고 각진 익숙한 필체의 서명. 강태경. 그 세 글자를 두 눈에 담은 순간 얼어붙어 있던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하며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멍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늦은 밤에 경찰서 밖으로 이끌려 나온 서아의 눈앞에는 짙은 어둠이 깔린 이면도로 한 구석에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은밀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강압적인 손길에 의해 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지려 하자 서아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거세게 반항하고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육중한 차문이 열리고 뒷좌석의 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박도진 비서였다. 당황하여 굳어버린 그녀를 강제로 태운 차는 빗물이 고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한 채 인적이 드문 외곽 고속도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서아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교차했다. 박 비서는 룸미러로 서아의 경직된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조수석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황동 열쇠 꾸러미를 그녀의 무릎 위로 건넸다. 봉투 안에는 당장 한국을 뜰 수 있는 편도 항공권과 이름 모를 외곽 지역의 안가 주소가 적혀 있었다. 대표님이 오늘 대표실에서 윤서아 씨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내치고 선을 그은 것은 강진욱 부회장이 당신을 물고 늘어질 명분 자체를 완벽하게 빼앗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잔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적막한 차 안을 묵직하게 채우는 박 비서의 건조한 목소리에 서아의 꽉 쥔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만약 태경이 그 자리에서 모두의 눈을 속이고 그녀를 조금이라도 감싸려 했다면 강진욱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을 움직여 그녀를 과거 붕괴 사고 주범의 숨겨진 딸로 낙인 찍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렸을 것이 자명했다. 태경은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를 막고 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오랫동안 피를 토하며 지켜온 태양건설의 막대한 개인 지분 전부를 담보로 던지고 경찰 수뇌부의 입을 틀어막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협상을 벌였던 것이다. 자신을 향한 강진욱의 무자비한 암살 위협과 정치적 공세가 쏟아지는 심장부에 스스로 남은 채 태경은 자신을 비참하게 쫓아낸 그 냉혹한 가면 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켜내고 있었다. 모든 진실의 무게와 남자의 무건의 희생이 서아의 좁고 가녀린 어깨 위로 무겁게 쏟아져 내렸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들었다. 박 비서가 건네준 작은 짐가방 위에는 경찰서로 연행될 때 태경이 비서실을 통해 남몰래 챙겨보냈던 그의 두툼한 어두운색 겨울 코트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서아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그 크고 무거운 코트를 끌어안고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빳빳하고 부드러운 원단 사이로
그가 늘 곁에 달고 살던 희미한 담배 향과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뿜어내던 그만의 서늘하고도 묵직한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홀로 모든 위협의 칼날을 맨몸으로 감당하며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을 남자의 넓고 외로운 뒷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서한은 결국 코트의 얼굴을 파묻은 채 차창 밖으로 짙게 번져가는 밤의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처절한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한 아픔과 함께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남은 그 남자를 향한 지독한 애틋함과 연민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거센 폭풍이 지나가고 짙은 어둠과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은 서울 평창동의 텅 빈 거대한 저택. 늘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채워지던 그 공간은 이제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불이 모두 꺼진 넓은 거실. 칠흑 같은 통유리창 앞에 홀로 선 태경은 유리창 밖으로 점점이 흩어진 도시의 불빛들을 서늘하고도 공허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폭풍처럼 휘몰아친 잔혹한 하루의 끝에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여자를 제 손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사지로 보냈다는 지독한 상실감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뿐이었다. 유리에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핏기 없는 얼굴을 묵묵히 마주하던 태경은 창문에 천천히 넓은 이마를 기대며 피가 배어나오는 꽉 쥔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굳게 닫힌 그의 얇은 입술 사이로 메마른 숨결과 함께 지독하게 간절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깊은 새벽. 굽이진 산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숲속의 작은 통나무집이었다. 차에서 내린 서아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태경의 묵직한 겨울 코트가 걸쳐져 있었고 그녀의 창백한 뺨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박도진 비서가 생필품과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안전한 환경을 확인시켜주고 떠난 뒤에도 서아는 결코 안도감에 젖어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간 남자를 홀로 두고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도피처에서 숨죽여 기다리는 것은 그녀의 꼿꼿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테이블 앞에 앉아 짐가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은색 나침반을 노란 스탠드 조명 아래에 내려놓았다. 박 비서가 짐을 챙길 때 함께 건네준 10년 전 아버지와 태경의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려 했던 바로 그 피 묻은 유품이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정교하게 세공된 금속 표면을 묵묵히 어루만지던 서아의 예리한 시선이 문득 이질적인 위화감을 포착했다. 오래되어 줄이 끊어지고 유리에 미세한 금이 간 낡은 나침반이었지만 아무리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보아도 내부의 바늘이 항상 북쪽이 아닌 기묘하고 틀어진 특정 각도만을 고집스럽게 가리키고 있었다. 단순한 고장이라기에는 바늘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뻑뻑하고 인위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건축과 정밀한 역학 구조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서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주방에서 작고 날카로운 과도를 찾아와 나침반의 미세한 틈새로 칼끝을 밀어 넣었다. 금속이 맞부딪히며 긁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몇 차례 고요한 방안을 울리더니 이내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침반의 뒷면 덮개가 서서히 열렸다. 덮개 안쪽에 정교한 톱니바퀴들 사이 은빛 케이스로 교묘하게 위장된 좁은 틈새에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어 탁자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 중앙에 데이터 로딩을 알리는 진행 표시줄이 나타나고 숨막히는 몇 초의 억겁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100% 도달을 알리는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폴더들 속에는 10년 전 붕괴 사고 당시의 원본 설계 도면과 자재 발주 내역, 그리고 은밀하게 녹음된 음성 파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아가 마우스를 클릭해 가장 상단의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를 통해 강진욱 부회장의 탐욕스럽고 비릿한 육성이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규정된 철근을 절반으로 줄이고 불량 시멘트를 섞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명백한 지시. 그리고 이를 극구 반대하는 윤 건축가를 파멸시키겠다며 협박하는 소름 끼치는 대화 내용이었다. 1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태경의 형을 앗아간 악마의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살인 증거가 마침내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벅차오르는 환희와 지독한 분노로 두 주먹을 꽉 쥔 서아는 지체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박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당장 이 증거를 태경에게 전달해 그가 홀로 맞서고 있는 치명적인 위기를 뒤집어야만 했다. 길고 초조한 신호음이 몇 차례 이어진 후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단정한 비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듯한 거칠고 파열된 숨소리. 무언가 박살나고 뒹구는 둔탁한 소음들 사이로 서아의 심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남자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심한 부상을 입고 사투를 벌이는 태경의 참혹한 음성이었다. 절대 서울로 돌아오지 마. 그가 마지막 의식을 쥐어짜듯 뱉어낸 피 묻은 경고를 끝으로 통화는 무자비하게 끊어져 버렸다. 뚜뚜거리는 기계음만이 울려 퍼지는 정막 속에서 서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카드를 빼내어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차 열쇠를 거칠게 낚아챘다. 안전한 도피처에 숨어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을 딛고 살아남는 비겁한 역할은 애초에 그녀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서아는 거센 밤바람이 몰아치는 문 밖의 짙은 어둠 속으로 가장 위험하고 끔찍한 폭풍의 핵을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내내 윤서아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흉곽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거세게 요동쳤다. 머릿속에는 오직 끔찍한 피비린내와 함께 뚝 끊어지던 강태경의 쉰 목소리만이 맴돌며 그녀의 이성을 벼랑 끝으로 무자비하게 내몰고 있었다. 강진욱이 보낸 사냥개들이 결국 그를 찾아내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끔찍한 직감이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엑셀을 밟는 서아의 발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지독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도망치며 숨어 지내는 나약한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다. 주머니 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은색 나침반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그녀에게 싸워야 할 명백한 이유를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있었다. 서아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도, 위압적인 본사 사옥도 아닌 서울 도심 외곽의 허름하고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과거 그의 개인 서재를 청소하며 훔쳐보았던 서류들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주소. 그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릴 때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해 홀로 짐승처럼 숨어들던 가장 은밀하고 철저하게 버려진 안가였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거운 철문을 열어젖히자 숨이 막힐 듯 탁한 공기와 함께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짙고 비릿한 피냄새가 훅 끼쳐왔다. 짙은 어둠이 무겁게 깔린 좁은 거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 서아의 시야에 낡은 가죽 소파 위로 처참하게 허물어져 있는 거대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깨진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하고 창백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태경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강진욱이 증거를 빼앗기 위해 풀어놓은 괴한들과 피 튀기는 잔혹한 혈투를 벌인 듯
그의 하얀 셔츠는 곳곳이 날카롭게 찢겨 붉은 피로 흥건하게 얼룩져 있었고 바닥에는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들과 부서진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괴한들은 결코 태경에게서 어떤 쓸만한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강진욱을 파멸시킬 모든 진실을 품고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는 지금 서아의 주머니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다가간 서아는 피투성이가 된 그의 참혹한 몰골을 마주하고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의 복부와 팔의 상처에서는 쉴 새 없이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아는 극도의 공포와 충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입고 있던 셔츠의 밑단을 거칠게 찢어내어 그의 깊게 팬 상처 부위를 두 손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지혈을 시도했다. 덜덜 떨리는 그녀의 핏기 없는 손가락이 그의 차가운 뺨을 애타게 감싸주고 제발 눈을 떠보라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바로 그 순간 짐승처럼 헐떡이던 태경의 숨소리가 기괴하게 거칠어지더니 피에 젖은 그의 커다란 손이 서아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핏발이 선 어두운 눈동자가 서서히 떠오르며 지독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맹렬한 분노를 뿜어내며 서아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내가 분명히 도망치라고, 절대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피를 토해내듯 짐승처럼 갈라진 태경의 쉰 목소리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그녀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절망감과 자신을 향한 원망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상처가 벌어져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그는 어떻게든 서아를 위험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 피 묻은 손으로 그녀를 거칠게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극도로 피를 흘리며 지친 그의 거대한 몸은 이미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서아는 자신을 밀어내려는 그의 차가운 두 손을 깍지 껴 꽉 마주잡고 억눌렀던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그의 어깨에 무너지듯 묻으며 처절하게 흐느꼈다. 내가 다 찾았어요. 아버지가 나침반 속에 숨겨둔 진짜 증거. 당신 형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기록들. 강진욱이 저지른 그 끔찍한 짓들이 전부 내 손에 있다고요. 당신 혼자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그녀의 절박하고도 확고한 고백이 짙은 피비린내를 가르고 방안을 울리는 순간 서아를 거칠게 쳐내려던 태경의 무의미한 저항이 마법처럼 멈췄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이 끔찍한 사지로 뛰어든 무모하고도 맹렬한 여자. 평생을 철저한 고독과 불면의 지옥 속에서 홀로 버텨왔던 남자가 오랫동안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거대한 이성의 빙벽이 그녀의 눈물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태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큰 손으로 서아의 젖은 뒤통수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짙은 피비린내와 짜디짠 눈물이 엉망으로 범벅이 된 두 사람의 입술이 어둠 속에서 맹렬하게 부딪혔다. 그것은 달콤하거나 낭만적인 연인들의 입맞춤이 결코 아니었다. 오직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구원이자 생존의 이유임을 뼛속 깊이 확인하는 짐승처럼 절박하고 폭력적일 만큼 깊은 각인이자 맹세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상처 입은 입술을 탐하며 깊게 얽혀드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만이 기나긴 밤의 어둠을 붉게 태우고 있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서늘하게 스며들 무렵 태경은 상처 부위를 서아가 단단하게 감싸준 붕대 위로 새로운 하얀 셔츠를 천천히 꿰어 입고 있었다. 과다 출혈로 인한 움직임은 여전히 무겁고 둔탁했지만 거울을 향해 셔츠의 단추를 채우는 그의 흑요석 같은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피 묻은 옷가지들이 뒹구는 탁자 위에는 조간신문 일면에 실린 강진욱 부회장의 오만한 미소가 활자로 박혀 있었다.
소파에 기대어 지친 듯 쓰러져 잠든 서아의 평온한 얼굴을 잠시 다정하게 응시하던 태경은 이내에 구겨진 신문의 얼굴 사진을 차가운 시선으로 노려보며 낮고 서늘하게 읊조렸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밤의 끝자락에서 강태경이 뱉어낸 서늘한 선전포고는 두 사람의 얽힌 운명을 건 마지막 반격의 서막이었다. 강진욱은 이미 언론과 경찰 수뇌부까지 완벽하게 자신의 발밑에 두고 여론을 통제하고 있었다. 어설프게 경찰에 증거를 넘겼다가는 그들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 안에서 흔적도 없이 파기될 것이 자명했다. 태경과 서아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기로 결단했다. 마침 오늘 오전은 태양건설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규모 임시 주주총회가 본사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강진욱이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 하는 바로 그 오만한 순간.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구도 덮을 수 없는 완벽한 진실의 폭탄을 터뜨려야만 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피를 흘리던 태경은 서아의 도움을 받아 붕대를 단단히 감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차려입었다. 옷자락 아래로 끔찍한 고통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남자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깊게 교환하며 거대한 마천루인 태양건설 본사 건물을 향해 각자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잠입을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차가운 통유리 빌딩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태양건설 본사의 지하 보안구역은 강진욱이 사설 경호팀까지 동원해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할 만큼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 건축학과 수석으로서 이 거대한 건물의 복잡한 층별 설계 도면과 구조적 결함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던 서아에게 그 통제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동선이 닿지 않는 후미진 환기구 통로와 버려진 화물용 비상계단을 이용해 소리 없이 어두운 지하로 스며들었다. 서아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나침반 속 마이크로 SD카드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먼지와 어둠으로 가득한 좁은 배관로를 기어가며 그녀의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메인 시스템이 위치한 중앙 서버실을 향해 맹렬하게 전진했다. 그녀가 해고당한 비서라는 사실을 아는 경비원들이 무전기를 든 채 복도를 순찰하며 지나갈 때마다 서아는 숨을 죽이고 벽에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완전히 숨겼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지만 서아는 끝내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거대한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 앞에 당도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시각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형 회의실은 이미 승리를 자축하는 강진욱 파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욱은 단상 중앙에 오만하게 서서 산업 스파이 사건을 빌미로 강태경의 대표직 박탈과 자신의 권력 승계를 기정사실화하는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가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려던 바로 그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흑단나무 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다. 순간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끔찍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구김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맞춤 정장을 입은 강태경이 마치 지옥에서 귀환한 제왕처럼 서늘한 위압감을 뿜어내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창백할 정도로 서늘한 그의 얼굴에는 간밤에 겪은 사투와 치명적인 자상의 흔적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린 강진욱의 시선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뚜벅뚜벅 걸어가 회의실 가장 상석인 의장석에 여유롭게 몸을 기댔다.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압도적인 지배력이 회의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의장석의 강태경에게 완전히 쏠려 있는 동안
어둡고 서늘한 지하 중앙 서버실에서는 서아가 노트북을 해킹용 케이블로 메인 콘솔에 은밀하게 연결하고 있었다. 복잡한 시스템 방화벽을 우회하는 동안 밖에서 경호원들의 구두 발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그녀가 있는 서버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서아는 눈을 질끈 감고 과거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암호화 체계의 역산 방식을 떠올리며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문고리가 철컥하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경호원이 서버실 안으로 손전등 불빛을 들이미는 그 찰나의 순간 마침내 시스템 접근 권한이 뚫렸다는 초록색 알림창이 화면에 떠올랐다. 서아는 거대한 서버렉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둥글게 말아 완벽하게 숨긴 채 양손으로 노트북을 꽉 끌어안고 태경과 약속했던 정확한 시간을 속으로 초조하게 세기 시작했다. 지상과 지하, 가장 화려한 빛의 공간과 가장 깊은 어둠의 공간에서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심장으로 완벽하게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회의실 단상에 선 강진욱은 조카의 돌발적인 등장에 느꼈던 극도의 당혹감을 황급히 격렬한 분노로 위장하며 다시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는 핏대를 세우며 태경의 무능함과 비서의 배신을 운운하며 주주들을 향해 당장 해임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태경은 단상에서 발악하는 숙부의 추악한 모습을 서늘하고도 조롱 섞인 눈빛으로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시계바늘이 약속된 시각을 가리키자 태경은 바지 주머니에 넣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소형 발신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지하에 웅크리고 있는 서아에게 보내는 단 하나의 무건의 신호였다. 서아는 지체 없이 노트북 자판의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강진욱이 태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최후의 통첩을 날리려던 순간 그의 등 뒤에 설치된 벽면 전체 크기의 거대한 LED 스크린이 요란한 노이즈와 함께 시뻘건 화면으로 깜빡였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감싸는 최고급 서라운드 스피커를 통해 10년 전 불량자재 사용을 지시하고 윤 건축가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라며 악을 쓰는 강진욱 자신의 생생하고도 소름 끼치는 육성이 벼락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10년 전 강진욱의 생생한 육성에 승리를 예감하며 숨죽이고 있던 공간은 일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철근을 절반으로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은폐하기 위해 윤 건축가의 입을 영구히 막으라는 소름 끼치는 지시가 최고급 서라운드 스피커를 통해 고스란히 폭로되자 주주들과 임원들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단상 위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며 조카를 짓밟을 준비를 하던 강진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당장 저 빌어먹을 스피커의 전원을 뽑고 시스템을 차단하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극도의 혼란에 빠진 회의실 안에서 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하 중앙 서버실에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완벽하게 장악한 서아가 파일 재생을 무한 반복으로 설정해둔 탓에 악마의 민낯을 증명하는 그 끔찍한 음성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며 그의 목을 무자비하게 조여가고 있었다. 강진욱이 단상 위를 뒹구는 서류들을 허공으로 집어던지며 경호원들을 부르짖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흑단나무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한 굉음을 내며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이닥친 사람들은 강진욱이 돈으로 매수한 사설 경호원들이 아니라 전날 밤 태경이 자신의 피투성이가 된 목숨을 걸고 은밀하게 증거를 넘겨두었던 경제범죄 특별수사대 소속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높이 치켜들고 주춤거리는 임원들을 뚫고 거침없이 단상으로 직진했다. 10년 동안 태양건설을 자신의 탐욕스러운 입맛대로 주무르며 절대 권력을 휘둘러왔던 강진욱의 모래성이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를 낭독하는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도망치려 발버둥치며 바닥을 기는 그의 주름진 두 손목 위로 차가운 은빛 수갑이 가차없이 채워졌다. 철컥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성의 마찰음이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안을 날카롭게 가르며 길고 길었던 잔혹한 조작극의 완벽한 종막을 선언하고 있었다. 추악한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들에 의해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숙부의 처참한 뒷모습을 향해 태경은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섞이지 않은 서늘하고 냉혹한 시선을 내리꽂았다. 강진욱의 절규가 복도 너머로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태경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단상의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웅성거리는 수백 명의 주주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과거 태양건설의 치명적인 부실 공사를 덮기 위해 억울하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당했던 윤 건축가의 혐의가 완벽한 조작이었음을 인정하고 회사에 사활을 걸어서라도 그의 명예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엄숙한 다짐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넘어 10년 전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무너진 진실을 끌어안고 자신의 형과 함께 죽어간 숭고한 건축가에게 바치는 늦었지만 가장 철저하고 절박한 속죄의 의식이었다. 태경의 결연한 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내부는 미친 듯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이목이 다시 그에게로 집중되었지만 태경의 시선은 빗발치는 스포트라이트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오직 회의실 맨 뒤편의 어두운 구석만을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손끝에 피가 맺힌 채 막 지하에서 올라온 윤서아가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수많은 군중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만이 유일하게 선명했다. 서아의 맑은 눈동자에서는 지난 10년간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 속에 짓눌려온 지독한 한과 억울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얇고 창백한 입술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찬란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짊어졌던 더러운 오명을 씻어내고 온전한 빛을 되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태경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마이크와 쏟아지는 임원들의 만류를 거침없이 양옆으로 밀어내며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그녀가 서 있는 구석을 향해 긴 다리를 뻗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음소거된 듯 남자의 흑요석 같은 눈동자에는 오직 눈물 범벅이 된 서아의 작은 얼굴만이 꽉 차 있었다. 수백 개의 시선과 카메라 렌즈가 두 사람을 향해 쏟아지는 그 숨막히는 공간 한가운데서 태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가 배어나오는 서아의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의 크고 단단한 두 손으로 꽉 마주쥐었다. 그것은 10년의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을 밝히고 서로를 온전히 구원해낸 두 상처 입은 영혼의 세상에서 가장 묵직하고도 공공연한 소유의 선언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태경은 서아의 작은 손을 단단히 쥔 채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굳건한 걸음으로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굳게 닫히는 문턱 너머로 까마득하게 멀어졌다. 고요해진 복도를 지나 거대한 마천루의 1층, 로비 투명한 회전문 밖으로 나선 순간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지독하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마법처럼 멈춰 있었다. 짙고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차가운 빗물로 얼룩진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눈부시고 따뜻한 진실의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잔혹했던 복수의 폭풍이 지나가고 태양건설 본사 앞을 가득 메웠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날선 질문들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멈춰있던 세상의 시계바늘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무너져 내렸던 아버지의 명예는 태경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전히 복구되었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붕괴 사고의 진실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어 모든 이의 기억 속에 정의로운 기록으로 남았다. 10년 동안이나 태경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불면증과 빗소리에 대한 트라우마도 신기하게 자취를 감췄다. 이제 그의 밤은 더 이상 지옥 같은 과거의 환영으로 얼룩지지 않았고, 따뜻한 온기가 머무는 평온한 휴식의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비극의 근원이었던 차갑고 고독한 평창동의 저택도 더 이상 얼음장 같은 요새가 아니었다. 따스한 가을바람이 통유리창을 기분 좋게 훑고 지나가는 어느 저녁. 저택의 주방은 평소와 달리 고소한 차 향기와 부드러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아는 햇살이 길게 늘어진 거실 소파에 앉아 정성스럽게 우려낸 따뜻한 찻잔을 내려놓고 있었다. 지난 1년, 그녀는 태경의 곁에서 과거의 상처를 천천히 지워나가며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건축가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서아는 과거의 아픔을 투영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자신의 설계로 완공해냈고,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살인자의 딸이라 부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익숙하고 묵직한 인기척과 함께 태경의 서늘하면서도 이제는 한없이 다정해진 큰 손이 서아의 좁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가녀린 허리를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태경의 단단한 턱이 그녀의 어깨 위에 편안하게 내려앉았다. 태경은 주머니에서 낡고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계약서를 꺼냈다. 10년 전, 지독한 빚의 굴레로 서아를 강제로 주참해었던 그 차갑고도 운명적이었던 낡은 하녀 계약서였다. 그는 서아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 종이를 반으로 찢고 다시 한번 잘게 찢어 테이블 위에 작은 재떨이 속에 넣고는 조용히 라이터를 켰다. 붉은 불꽃이 계약서의 모서리부터 서서히 갉아먹으며 잿더미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태경은 대신 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서아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회수해 완벽하게 수리하고 광택을 낸 은색 나침반이 영롱한 빛을 내며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단순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정교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빚과 죄책감은 이제 끝났어. 태경은 상자에서 나침반을 꺼내 서아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의 귀에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없어. 이제부터는 오직 서로의 남은 생을 온전히 책임지는 평생의 계약만 존재할 뿐이지. 나와 결혼해 줄래? 나침반의 나침반 바늘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을 향해 휘어지지 않았다. 서아가 나침반을 살짝 돌리자 바늘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망설임 없이 태경이 앉아있는 바로 그 방향을 향해 곧고 당당하게 멈춰섰다. 서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자신을 묵묵히 바라보는 태경의 짙은 눈동자를 응시했다. 폭풍우 치던 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원했던 그 처절하고도 뜨거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태경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고도 깊은 입맞춤을 선물했다. 저택 밖으로는 가을밤의 정취를 머금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나지막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과거라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을 그 빗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가장 평온하고 안락한 자장가처럼 두 사람의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텅 비어있던 이 차가운 유리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 찼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이 투명한 유리벽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평화로운 낙원이었다. 길었던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두 사람은 이제 서로라는 단 하나의 나침반을 길잡이 삼아
더 이상의 흔들림 없이 평생이라는 긴 항해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